현대기아차가 가격대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판도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국산차 점유율을 보면 현대차 그룹이 무려 88.5%를 차지했습니다. 10대 중 8대가 현대기아차라는 소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랜저부터 가격대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는 국산차만 있는 게 아니죠. 원래는 현대기아차 가격이 오르면서 국산차 가격 평균이 오른다, 여기까지만 전망을 하는데 수입차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에 알파드가 국내 출시를 알렸고 이 차가 카니발을 긴장시키게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나 K8 정도밖에 없던 대중 브랜드 대형 세단 시장에 수입차 회사가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브랜드 아닙니다. 심지어 가격도 그랜저랑 비슷하거나 저렴할 예정이라서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 차가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이번에 국내에 출시되는 차는 토요타 크라운입니다. 조금 놀랍죠? 토요타가 이 차를 국내에 들여오는 게 처음일 뿐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신차라 더욱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신진 크라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신진 자동차가 일본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 판매했었고, 이번에 한국 토요타가 직접 수입 판매하는 건 처음입니다. 꽤 역사적인 차이기도 합니다. 1955년에 처음으로 출시돼서 모델 역사만 70년에 가깝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세단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숫자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내에 들여오는 차는 무려 16세대 모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일본차 관련 내용은 그 차의 장단점보다는 이 차가 국산차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걸 알면 나를 안다고 지난번 알파드 영상도 비슷하게 전개해드렸잖아요. 알파드는 카니발을 가격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크라운은 좀 다릅니다. 가격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을 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엔 국내에 들여오는 크라운이 어떤 모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단으로 유명한데 국내에 출시되는 건 크로스오버 모델입니다. 좀 의외죠? 크라운 하면 박스 형태의 세단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급스러움만 강조되는 세단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세단이랑 SUV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모델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크라운은 파생 모델이 많은 차종 중 하나입니다. 세단이 기본이고 픽업 트럭, 외건, 하드톱 쿠페까지 원래부터 다양했고요. 16세대 모델도 세단을 기본으로 크로스오버, SUV, 외건형 SUV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세단을 들여오는 것보다 크로스오버 모델을 들여오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게 지금은 약간 과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SUV가 많아지면서 세단 시장이 죽고 있다고도 표현하는데 막상 또 세단을 찾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랜저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정통 세단을 타자니 SUV만의 장점이 아쉬울 때도 있잖아요. 크로스오버는 두 가지 장점을 다 결합한 게 특징입니다. 세단 형태를 기본으로 승차감이나 구성도 세단처럼 고급스러운 대신에 차체가 높아서 오프로드에도 능한 차란 거죠. 크로스오버 하면 볼보가 옛날에 만들었던 어색하게 껑충 튄 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크라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과 높아진 전고 사이에서 적절하게 타협했습니다. 아예 패스트백 스타일로 만들어서 전고가 높아졌음에도 크게 어색하지 않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토요타가 잘 나가는 무대인 북미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크로스오버 모델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북미 시장에는 크라운이 무려 62년 만에 재진출하는 거고, 최근에 단종된 아발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 신진 크라운 이후로 51년 만에 재진출하게 되는 거고요. 차량 구성만 보면 기존 일본차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많이 없앴다는 게 국산차 입장에선 변수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국산차보다 인테리어가 구식이고 너무 기계식 위주의 구성이라 국산차보다 한 세대 뒤처진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크라운은 요즘 유행하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구식 이미지를 확실하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요타도 구식 변속 레버에서 벗어나서 전자식 기어 레버를 장착했다는 것도 눈에 띄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BMW가 한창 많이 사용하던 형식인데 이게 오차 없이 사용하기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일본차의 단점을 대부분 커버해서 국내 시장 반응이 특히 더 궁금하네요. 옵션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이프티 센서 3.0이 토요타의 주행보조 장치 이름이거든요. 차로 유지, 전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 경보, 차간거리 보조 같은 반자율 주행 기능도 지원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인데 모두 하이브리드입니다. 하나는 2.4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맞물리고 또 다른 하나는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맞물립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전 세대랑은 조금 달라졌는데 부피가 큰 배터리를 압출해서 전기 저항을 줄이고 고출력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해서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성공할 만한 요소는 죄다 갖췄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일본차의 구식 이미지를 탈피하고 SUV랑 세단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한 크로스오버 모델이고, 최근 국내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가격인데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크라운 가격을 보면 북미 기준으로 5,200만원부터 시작이고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최상위 트림 가격은
그랜저는 5,860만원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이 4,230만원부터 5,58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랜저 중간 트림, 중간 옵션을 생각하면 5천만원 내외인데 크라운 가격이 딱 5,200만원에서 5,800만원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가격 경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전 세대 그랜저는 합리적인 가격이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중반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기본 가격대 자체가 올랐고 중간 가격도 5천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보니까 그랜저 가격대도 수입차는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크라운 가격이 북미처럼 5,2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한다면 완전 땡큐고요. 못해도 5,400만원 아래로 책정된다면 판매량 싸움에서 승산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끼칠 영향이 뭐냐는 건데, 판매량이 많을수록 그랜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랜저 판매량이 크게 꺾일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4천만원대 선택지가 그랜저한테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품질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랜저 가격대가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게 품질이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1,000만원 넘게 비싸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바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격 상승이라는 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이 역할은 현대차한테 있는데 외관 디자인이 어떻고 옵션이 어떻고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큰 요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그랜저도 옵션은 좋았거든요. 디자인이야 개인 취향이고 결국 가격 상승을 가장 효과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건 품질 개선이고, 이건 그랜저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차원으로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오던 거라서 그랜저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출시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상수리 통지문이 8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된 초기 품질 문제가 8건에 달했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현대차 전현직 연구원이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면 도로 테스트 시간이 많이 줄었고, 테스트 시간이 줄었다는 건 초기 품질, 실제 주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었다는 소리잖아요.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기에 풀체인지 된 차가 그랜저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줄어든 결과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차도 그랜저가 된 셈인 거죠. 하필이면 내구성과 품질하면 토요타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인식 자체가 그렇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 차는 장고장이 없는 걸로 유명한데 토요타가 마케팅이 토요타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장인정신 같은 건 렉서스나 토요타의 진짜 플래그십 세단인 센츄리에나 해당되는 얘기고요. 대중 모델들은 공정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내구성 마케팅에 가능했던 건 토요타는 한계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스프라 같은 차들 말고 대중 모델들에 한해서 그런 건데 비교해보면 쉽습니다. 독일차는 2000cc 4기통 엔진을 가지고 300마력 이상을 뽑아냅니다. 독일차는 총량을 줄이고 한계치를 끌어올린 거죠. 총량이 100이면 성능을 120만큼 발휘하도록 하는 차들이기 때문에 내구성에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완전 반대입니다. 총량을 200으로 만들고 발휘하는 성능은 70도 안되게 하거든요. 캠리 가솔린 모델 같은 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출력도 200마력이 넘거든요. 그런데 밟아보면 진짜 안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차는 터보를 달아서 낮은 엔진 회전소에서도 폭발적인 성능이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타는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세팅 자체도 너무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최대 출력과 토크를 내려면 5000rpm 이상을 쳐야 하는 겁니다. 사실 현대차가 차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엄청 욕먹었을 겁니다. 안 나가도 너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토요타는 이걸 아예 내구성 마케팅으로 돌려버리고, 토요타 차는 밟으면서 타는 게 아니라 환경과 정숙성, 내구성 이런 걸 생각하면서 타는 차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는 인식을 아예 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환경운동을 하는 축구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고 놀림을 당하잖아요. 동시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내구성하고 연비 마케팅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는 현대차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크라운이 5천만원 중반대 가격대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 이상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겠죠. 하필이면 이런 마케팅으로 성공한 브랜드가 그랜저를 건드는 꼴이 됐고, 그랜저는 지금 무상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이게 시장에서는 또 어떤 반응과 수요로 이어질지가 궁금해지네요. 만약에 판매량까지 압도적으로 위협한다면 가격 변동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랜저는 내수용 모델이 된 상황에 판매량까지 안 나와버리면 말 그대로 비상이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판매량에 큰 위협이 없더라도 품질 문제랑 가격대 선정에 있어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견제 목적으로는 토요타가 신차를 출시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